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무섭다는 말 다들 아시죠? 여러 가지 형태의 시집살이가 있겠지만 제 경험상 시누이 시집살이만큼 짜증나고 힘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짐작하시다시피 저에겐 손이 시누이가 한 명 있는데 그렇게 말로 저한테 상처를 줬거든요. 물론 지금은 완전히 꼬랑지를 내리고 제 눈치만 살살 보는 처지이긴 하지만 한창 심할 때는 장난 아니었어요. 거기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만 그렇게 들들볶았던 이유가 다름 아닌 자기의 가정생활이 불행하다는 거였더라고요. 마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것처럼 사사건건 저희 부부와 비교하면서 애먼 저에게 본인의 스트레스를 푼 거였죠. 아무튼 이제부터 소소하다면 소소하고 또 대단하다면 대단할 수도 있는 시누이 기강 잡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결혼 전 간호조무사로 일을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친정 형편이 좀 어려워요. 거기다 저 역시 학벌이나 직업적인 측면에서 어디 내세울 것도 없고요. 그렇다 보니 제가 받는 얼마 안 되는 월급에서도 친정 생활비로 꾸준히 나갈 수밖에요. 그 때문에 남편과 결혼할 당시 모아놓은 돈이 적었습니다.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은근히 간호사들과 격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나중에 간호대학을 다니고 싶어 어려운 와중에서도 허리띠 졸라매며 열심히 돈을 모으기도 했지만 항상 집에 돈 문제가 생기면서 그때그때 모아놓은 돈을 써야만 했어요. 결국 결혼할 당시 제 통장에는 2천만 원이 전부더라고요. 남편은 현재 외제차 딜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법 수입이 짭짤합니다. 거기다 경제관념이 어릴 때부터 확실했던 남편은 일찌감치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도 하나 있었고요. 물론 아직 부어야 할 돈이 여전히 남아있긴 했지만 어쨌든 입주할 수 있는 자가 아파트가 있다는 건 엄청난 장점인 건 확실하잖아요. 남편 말로는 그런 이유 때문에 당당하게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다고 하더군요. 남편과는 친구 소개로 만나 3년 동안 별탈 없이 연애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데 어쨌든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온 셈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비록 자가로 집을 해오긴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건 전부 남편 혼자 노력해서 얻어낸 성과지. 딱히 시가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준 건 없습니다. 물론 저희 친정에서도 도와준 거 하나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편과 저 둘만의 힘으로 알아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매번 저한테 태클을 거는 건 다름 아닌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였죠. 남편에겐 4살 터울의 누나가 있었어요. 결혼은 이미 했고 제가 결혼할 당시 기준으로 4살 아기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남자는 집까지 해오는데 여자인 제 쪽에서는 겨우 2천만 원 달랑해 갔다고 엄청 기우는 결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결혼하는 순간부터 남편과 함께 대출을 갚아가는 것까지 감안하면 시누이가 주장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게 기운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저를 마치 돈 한 푼 없이 시집와 인생 대역전을 한 것처럼 매도하는데 처음엔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랬네요. 시누이가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올케는 정말 좋겠다. 돈 2천만 원 들고 와서 이런 아파트에서도 살아보고 안 그래? 그러니까 잘해. 우리 은식이한테는 당연히 잘해야 하고. 특히 올케 같은 사람 너그럽게 받아주신 우리 부모님한테는 진짜로 잘해야 하는 거야. 였어요. 남편 말을 들어보면 이 아파트를 사는데 시부모님이나 시누이가 도와준 건 1원도 없었다는데 왜 저렇게 생색을 내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딱히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서라도 저희끼리 알아서 시부모님한테 나름 잘하고 삽니다. 시누이하고는 다르게 저희 시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전화도 종종 드리고 때 되면 찾아뵙고 챙겨드릴 거 다 챙겨드리고 살고 있어요. 시부모님들도 그런 저를 이뻐해 주십니다. 뭐 처음에는 누나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말이다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진짜 기분 나쁜 건 남편과 제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무슨 제가 의도적으로 돈만 보고 남편을 꼬신 것처럼 말한다는 거였어요. 사실 까놓고 말해서 갚아야 할 대출도 함께 갚아나갈 거고 제가 시누이 말처럼 진짜 여우라서 작정하고 돈 많은 남자 꼬실 생각이었으면 남편 말고 훨씬 돈 많고 잘 나가는 남자를 꼬셨겠죠.
당연히 26평 신축 아파트가 과분하고 고맙긴 하지만 저런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근데 신우는 자꾸 저한테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얼마나 야근지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계실 때는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꼭 저랑 둘이 있는 상황에서만 저럽니다. 몇 번이고 일을 크게 만들까 고민도 해봤죠. 그런데 남편이 신우에 대해서 말해주는 속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오히려 신우이가 하는 말 따윈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여겨져서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우이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돈 보고 남자 꼬신 여자가 바로 신우이 본인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심해부가 되시는 신우 남편 집안이 아주 잘 사는데 처음에 소개를 받고 별로 마음에 안 든다며 시큰둥하더래요. 근데 심해부 집안의 경제력을 알자마자 신우이가 엄청 적극적으로 들이대서 결혼이 성사된 거라고 하더군요. 거기다 결혼 전에 이미 혼전 임신까지 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혼까지 밀어붙인 거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고난 인성이 개차반이었던 신우이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자 심해부와의 사이도 점점 멀어지고 시집살이는 또 시집살이대로 꽤나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돈만 많지 정작 자기가 쓸 수 있는 건 거의 없는데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고 시집살이만 하고 있으니 그 스트레스를 저한테 풀려는 거였죠. 그때부터 저는 신우이가 뭐라고 하던 별다른 대꾸도 안 하며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전략으로 대처해버렸네요. 남편이 전해주는 신우이의 결혼 생활을 들을수록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심해부도 자꾸 밖으로만 돌다 보니 일명 쇼윈도 부부처럼 지낸다고 해요. 물론 시가 식구들하고도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져 나중에 유산까지도 상속을 해주네만에 하는 지경까지 갔답니다. 신우이가 시어머니 붙잡고 하소연하는 걸 직접 목격한 적도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 관계는 점점 좋아지기만 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며 아껴주다 보니 시가에 가는 게 전혀 싫지가 않더라고요. 거기다 남편 역시 저희 친정에 엄청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꼬박꼬박 안부 전화는 물론 저보다도 처가에 가는 걸 좋아할 만큼 진심으로 저희 부모님을 위할 줄 아는 사위거든요. 그런데 신우이 눈에는 그런 모습들까지 전부 아니 꼽게만 보였나 봐요. 한 번은 저희 아빠 생신날이라고 남편이 따로 공진단을 선물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는 또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남편한테 계속해서 야야거리면서 아주 대릴 사위로 들어가지 그러냐고 비꼬더니 저를 보며 그러더군요. 가진 거 없이 결혼해도 남편 복은 차고 넘친다고요. 순간 또 가진 거 없이 결혼했다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남편이 나서서 신우에게 그랬습니다. 사위가 돼가지고 처가에 잘하면 좋지. 누나는 무슨 심술을 그런 식으로 부리냐고요. 그리곤 한마디 덧붙였어요. 누나는 매형이 우리 집에 잘하는 게 없으니까 자격지심에 시비 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부는 양가 부모님께 충분히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똑부러지게 말했죠. 전곡을 찔렸는지 남편 말에 신우이는 거의 거품 물고 발악을 하더군요. 사실 심해부는 정말 저희 시가에 못하거든요. 아니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혼식 때를 제외하고는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통 오지를 않으니까요. 신우이랑도 사이가 안 좋아진 지 오래고 심해부의 처가인 저희 시가를 개무시하다 보니 아예 안 온다는 겁니다. 당연히 저희 시부모님에게도 연락 한 번 없고요. 말 그대로 그냥 없는 사람처럼 지내거든요. 그런데 그걸 남편이 신우이의 그런 자격지심을 건드려 버린 거죠. 신우이가 남편 등짝을 세게 때리면서 결혼하더니 등신 머저리가 다 됐다면서 욕을 얼마나 하던지 보다 못한 저까지 나서서 말려봐도 완전 미친년이 따로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 사건 이후로는 신우이는 저희 부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거기다 자기 집 놔두고 허구한 날 시가에 와서 지내는데 딱 봐도 애 맡기고 쉬려는 목적인 게 훤히 보였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이 좋은 분들이긴 해도 유난히 신우이한테 약하세요. 저희 부부야 알아서 잘 살 거라는 믿음이 있으셔서 그런가 싫은 소리도 안 하시지만 딱히 엄청나게 챙겨주시거나 걱정을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신우이는 떼를 쓰거나 억지를 부리면 그걸 또 못 이기는 척 받아줍니다.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들다고 거의 매일같이 찾아와서 조카를 맡기는데 5살짜리 남자아이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저도 조카가 있어서 잘 알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애 봐주는데도
제가 알기론 시부모님께 용돈도 안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개념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인간 아닌가요? 그렇게 시가에 갈 때마다 신우와 마주치게 되었고 매번 남편과 시누이가 으르렁거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점점 시가의 발길을 끊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시가에 잘 안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거나 속상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시누이 한 명 때문에 온 가족들이 스트레스 받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게 열받는 거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남편도 나름대로 설득도 해보고 설명도 해봤지만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되는데 말이죠. 그러다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만한 기막힌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 3개월이 다 돼갈 무렵이었어요. 남편의 강력한 권유로 병원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는데 하루는 오랜만에 친구랑 만나서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한 겁니다. 그냥 친구도 아니고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엄청나게 친한 친구거든요. 마침 서울에 올라온다는 날짜에 기다리던 영화가 개봉한다고 해서 들뜬 마음으로 영화관으로 향했고 예매하는 곳 앞에 잠시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너무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쳐다봤고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엔 신우이가 웬 남자랑 서 있더라고요. 사실 심해부 얼굴을 본 적이 너무 오래된지라 처음엔 심해부랑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조금 자세히 살펴보니 절대로 심해부는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새파랗게 어린 남자였거든요. 신우이는 아직 저를 못 봤는지 환한 얼굴로 그 남자와 팔짱을 꼈다가 뺐다가 그리고 손을 잡았다가 놨다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팝콘을 들고 깔깔거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참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니 친구가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저 사람이 바로 신우라고 했죠. 이미 친구는 신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엄청 많이 씹었거든요. 물론 극소수의 친한 친구들한테만요. 그랬더니 친구가 물어보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신우이 남편이냐고요. 저는 곧바로 심해부가 8살 연상인데 네가 보기엔 저 남자가 신우이보다 8살이 많아 보이냐 되물었더니 친구는 이내 상황 파악을 하더군요. 사실 머릿속으로 정말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봤습니다. 친한 동생일 수도 있지 않나? 사촌 동생이랑 영화를 보러 왔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상당히 동안인 남사친인가? 이런저런 추측을 하고 있을 때 결정적인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바로 신우이와 그 남자가 서로의 입술에 뽀뽀를 하는 장면이었죠. 저는 속으로 확신했죠. 이건 무조건 바람이다라고요. 저는 그대로 다가가 형님 어깨를 톡톡 치며 인사를 했고 화들짝 놀란 신우이가 돌아보더라고요. 그리곤 제 얼굴을 확인하는데 정말 사람 얼굴이 그렇게까지 하얘지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귀신을 눈앞에서 봐도 그런 표정을 안 지을 것 같아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길래 영화 보러 오셨나 보네요. 마침 저도 영화 보러 왔는데 끝나고 밥이나 같이 먹을까요 하면서 신우이와 옆에 남자를 번갈아 쳐다봤죠. 그러자 신우이가 말을 더듬으면서 자기는 벌써 보고 나오는 길이라고 둘러대는 걸 보면서 진짜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10몇 분 전에 표를 예매하는 걸 저랑 제 친구가 똑똑히 봤거든요. 아무튼 대충 인사를 마무리한 신우이와 그 남자는 불이 나게 사라져버렸고 그날 저녁에 제 예상대로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전까지의 저를 깔보던 말투는 완전히 공손한 말투로 바뀌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아는 동생이라며 괜히 제가 오해할까봐 전화를 했다 뭐 이러길래 둘이 진하게 뽀뽀까지 하는 거 전부 목격했다 그랬죠. 한동안 말문이 막혔는지 조용하더니 신우이가 갑자기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하소연을 하더군요. 실상은 최근에 만나는 남자가 맞답니다. 아는 언니 가게에서 일하는 남자래요. 하지만 자기도 억울하다고 바람은 심해부가 먼저 피웠대요. 그것도 아주 대놓고 바람을 피는데 자기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뻔히 아이까지 있으면서 심해부나 신우이나 진짜 무책임하게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에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일단 남편 올 시간 됐다고 전화 끊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남편에게 말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고민했죠. 하지만 괜히 이런 일에 엮이고 싶지도 않고 진짜로 말했다가 분란이라도 일어나면 저만 죽어라 원망받을 것 같아서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신우이에게는 그렇게 말 안 했지만요. 딱히 약점을 잡았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어쨌든 한마디는 해야겠다 싶어 따로 신우이와 만났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 아는지 완전 죄인 모드로 앉아 있더라고요. 우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 사람이랑은 끝내는 게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심해부와 사이가 어떤지 내가 알바는 아니지만 최소한 바람 피우는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대응이 맞바람은 아닌 것 같다고 차라리 이혼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는 게 올바른 거 아니냐 했습니다. 아니, 제 말이 맞잖아요.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른들이야 자기 멋대로 살아도 아이한테만큼은 떳떳하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둘이 바람을 피우던 이혼을 하던 난 모르겠다 했어요. 대신 집안의 분란은 일으키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를 줬죠. 신우이 인생이야 내가 알바 아니지만 제발 시부모님이나 우리 부부 좀 괴롭히지 말라고요. 기우는 결혼이네 뭐네 하면서 시덥잖은 헛소리도 그만하고 맨날 조카 맡기면서 어머님 힘들게 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당장 심해부 찾아가서 다 불어버릴 테니 돈 한 푼 없이 이혼당하기 싫으면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그랬네요. 그 대화가 있은 후로 신우이는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일단 시가에 자르지도 않고 마주치더라도 조용히 있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바람피던 남자와는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제 인생 행복하게 살기도 바쁜데 굳이 그런 일에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서 말이죠. 아무튼 간에 요즘은 시누이 잔소리가 없으니 사는 맛이 나네요.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과 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파혼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살다 살다 이렇게 염치 없는 인간들은 처음 봤네요. 솔직히 개념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시어머니도 문제였지만 막상 결혼 준비 시작하니 세상 멍청한 등신으로 변해버린 예비 신랑이 더 큰 문제더라고요. 함께 평생을 약속한 제 말은 아예 들리지도 않는 듯 자기 엄마 말만 죽어라 맞다고 우기는 꼴을 보니 결혼한 다음 벌어질 째미래가 훤하게 보여서 바로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사실 상견 예때까지만 해도 별탈 없이 넘어가는 듯해서 남은 건 무사히 결혼식만 잘 치르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시대가 많이 변한 만큼 형식적인 예물이나 예단도 생략하기로 했고요. 딱 결혼 반지만 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돈으로는 결혼 생활하는데 보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만이 아예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저도 여자잖아요. 남들 하는 거는 웬만큼 따라서 하고 싶기도 했지만 저나 남자친구가 돈이 썩어도는 갑부집 자식들도 아니고 괜히 허례허식에 돈 쓰는 것보다 실속을 차리는 게 더 현명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나마 결혼 반지는 남자친구가 가격 생각하지 말고 갖고 싶은 거로 하라 했지만 그마저도 돈 아끼려 종로 가서 맞췄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조금씩 하면서 하루는 결혼식 스튜디오를 상담하고 함께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남자친구가 종이 한 장을 건네더라고요. 이게 뭐냐는 제 질문에 남친이 그러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정리해 주셨다면서 한번 확인해 보라더군요. 받아든 종이를 확인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혼수 목록이었어요. 사실 저희가 살게 될 신혼집은 남자친구 쪽이 하기로 해서 혼수는 제가 적당히 해간다고 했었거든요. 상견례 때 분명히 혼수 문제는 저희 쪽에서 알아서 할 테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말을 했는데도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풀로 리스트를 적어주실 줄 몰랐네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남자친구 쪽에서 집해온다면서 여간 생색을 낸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집이라도 좋은 집이면 말도 안 해요. 시어머니의 큰언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이모님이 되겠네요. 그분이 전세 놓던 집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 많이 비싸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그 집을 아주 싼 값에 전세를 주시기로 했고 요즘 같은 시기에 대출 없이 서울 지역에서 전세를 구한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제 눈으로 찾아가 확인한 그 집은 뭐랄까 이렇게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썩었어요.
조그만 마당이 딸린 1층 주택이었는데 군데군데 깨지거나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많고 집 자체도 매우 좁은 편이거든요. 무엇보다 집을 지은 지 아주 오래되었다는 게 가장 마음에 안 들었네요. 듣기로는 무려 25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집을 보자마자 그동안 들떴던 제 마음은 한순간에 가라앉아 버렸죠. 거기다 시어머니가 말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으니 100% 저희를 위해 그 집을 세주는 게 아닌 겁니다. 전세 계약도 끝나가는데 재개발까지 본인들이 살기는 싫고 그렇다고 소문만 무성한 재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집에 들어오려는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었던 모양이더군요. 딱히 공실로 놀리기는 너무 아까운 상황에 때마침 결혼하는 저희한테 세를 주는 걸로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런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건 딱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대출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거기다 집은 낡고 별로였지만 남자친구랑 제가 출근하기에는 아주 좋은 위치였거든요. 아무튼 다시 혼수 이야기로 돌아와서 집에 와 혼자서 시어머니가 전해준 혼수 리스트를 꼼꼼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근데 브랜드는 차치하고서라도 각 브랜드에서 가장 고급 라인만 정확하게 모델명의 색깔까지 적어두셨더라고요.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혼수라는 게 그렇잖아요. 남자친구와 제가 사용할 당사자 아닙니까? 물론 어느 정도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제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모델명의 색깔까지 지정해서 목록으로 작성한다는 건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안 그래도 신혼집이라고 해봐야 오래된 냄새나는 전세집이라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전만 비싼 것들로만 채운다고 그 집이 좋은 집이라도 된답니까? 원래 제 생각은 이랬어요. 우리 집도 아니고 전세니까 정말 필요한 것만 혼수로 채워넣고 나중에 돈 모아서 우리 집 장만하게 되면 그때 하나씩 제대로 된 걸 채우려고 말이죠. 남자친구와도 이미 이야기가 끝난 상태였어요. 최소한으로 혼수하고 남은 돈은 투명하게 함께 관리하기로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무슨 생각인지 아주 초호화 제품들로 그 집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혼수 리스트를 보낸 거죠. 게다가 혼수 목록들을 끝까지 읽어보니 별 희한한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홈시어터에 우퍼 스피커, 거기다 식기세척기에 최신식 TV까지 없는 게 없더라고요. 전 처음에 무슨 백화점 가전제품 홍보물인 줄 알았다니까요. 특히 TV가 적혀 있는 걸 보는 순간 정말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둘 다 TV를 안 본다고 저번에 몇 번 말씀드리면서 혼수할 때 TV만 안 사도 꽤 많은 돈이 절약되겠다 좋아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분명히 시어머니도 그 자리에 계셨고 저와 눈도 마주친 걸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TV를 혼수로 하라니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웬만한 건 다 해결하는 시대잖아요. 저나 남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TV가 아예 필요가 없죠. 거기다 홈시어터나 스피커 같은 건 전 써본 적도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남자친구 집에도 없는 건데 과연 시어머니가 써보기나 하고 리스트에 넣은 건가 싶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준 혼수 리스트 때문에 짜증만 가득해졌지만 일단 시간도 너무 늦었고 해서 다음날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으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홈시어터랑 스피커는 필수 가전도 아닌데 왜 넣으셨냐. 그리고 TV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예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요. 그러자 바로 답장이 오더군요. 그 대답을 보고 얼마나 황당하던지 시어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남들이 다 사길래 리스트에 넣었답니다. 상식에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대답에 화는 났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파혼까지는 생각지 않았기에 불쾌감을 최대한 숨긴 채 리스트는 참고만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알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TV랑 홈시어터는 빼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쓸 생각도 없는데 불필요하게 왜 사야 하냐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 TV랑 홈시어터는 저희 신혼집이 아니라 본인이 쓰신다는 겁니다. 예물예단 생략하는 것에 대한 조그만 보상이라고 덧붙이시는데 최고급 TV랑 홈시어터 두 개 합치면 얼만지 아세요? 500만 원은 거뜬히 넘어갑니다. 안 그래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없는 시간 쪽에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그것도 제가 쓸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한테 사다 바치는 꼴인데 그럼 예물 예단 안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더군요. 이렇게 끌려다니는 건 아니다 싶어 제가 혼수리스트 다시 작성해서 보내드린다 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거실 하나에 방 하나짜리 주택에 어울리지 않는 가전들은 전부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저와 남친 둘이 살기에 꼭 필요한 300리터짜리 냉장고, 세탁기 등등 추리고추려서 다 적고 보니 애초에 받았던 혼수리스트의 반의 반도 안 되더군요. 그리곤 시어머니께 사진 찍어 보내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전화가 와서는 난리를 치는 겁니다. 식기세척기나 건조기는 왜 뺐냐고 하시길래 둘이 사는데 굳이 식기세척기를 쓸 만큼 게으르게 살고 싶지도 않고 건조기야 있으면 좋지만 굳이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다 마지막으로 혼수는 당사자인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더니 화가 많이 나셨는지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끊어버리시네요. 더 황당한 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남친의 반응이었죠. 그래도 시어머니 될 분이 하는 말인데 어느 정도는 듣는 척이라도 하지 그랬냐며 결국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한참 말다툼을 하다 보니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된 상태로 흐지부지 감정만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혼수 문제는 그렇게 마무리되는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로 시어머니나 남친이 따로 입을 대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찝찝함을 안고 결혼 준비에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엔 저희 신혼집 리모델링하는 문제로 또 억지를 쓰시는 거예요. 막말로 저희 명의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전세일 뿐인데 리모델링을 하면 집주인인 시이모님이 하시는 게 맞지. 세입자로 들어가는 저희가 굳이 돈 들여가며 집을 새로 꾸민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아주 간단하게 벽지랑 장판 정도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이 무슨 작당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실 타일 교체부터 외벽 페인트까지 하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혼수도 시원찮게 해오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입니다. 당연히 저는 싫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또 남친은 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놈의 예물 예단 안 하기로 한 걸 걸고 넘어지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냥 리모델링하고 살자고 저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슬슬 이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면서 결혼하기도 전부터 자꾸 간섭을 하는 시어머니가 막상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더 심해질지 걱정이 되더군요. 거기다 중간에서 양쪽 의견을 조율해도 모자를 판에 사사건건 지내 엄마 편만 드는 모질이 남친에게도 정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아예 시어머니 집에 찾아가 단판을 지어야겠다 생각해서 날 잡고 찾아갔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제 생각을 말씀드렸죠. 혼수 문제부터 전세로 들어가는데 리모델링 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차근차근 그러나 똑부러지게 설명을 했어요. 어떤 논리로도 제 말이 다 맞다 보니 별다른 트집은 못 잡으시더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듯 그럴 바엔 차라리 예물 예단을 하는 걸로 바꾸자고 고집을 부리시네요. 예단비부터 정하자고 하시는 시어머니와 그걸 보고도 눈만 꼼뻑꼼뻑하고 있는 남친을 보고 있자니 이번 결혼은 안 하는 게 무조건 정답이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대충 둘러대고 저희 부모님과 상의해서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날 저녁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엄마와 아빠는 예상대로 노발대발 하셨고 아빠는 차라리 그런 거지 같은 전세집 말고 무리를 해서라도 아파트 하나 얻어줄 테니까 그쪽에서 리모델링부터 최고급 혼수와 차까지 싹 다 받아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옆에서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이 결혼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하라고 성하셨고요. 저 역시도 엄마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파혼이라는 게 그리 만만한 건 아니더라고요. 식장이나 스튜디오 예약한 건 둘째치고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결혼이 엎어졌다는 소식을 알리는 것도 은근히 부담이고 결정적으로 지금까지 남친과 보낸 세월이 아까운 겁니다. 물론 그런 미련 때문에 망설인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은 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 며칠 후 남친 어머니를 따로 만났어요. 저희 집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혼자 가기는 좀 그래서 아빠와 함께 나갔죠. 약속 장소에는 남친과 남친 어머니가 미리 와 있더라고요. 자리에 앉자마자 제가 먼저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 쪽에서 차라리 집을 준비한다고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보내줬던 혼수 리스트 그대로 혼수해 오시고 이사 갈 집 리모델링도 하시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예물예단도 반드시 하자고 숨쉴 틈도 없이 말을 다 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다 듣자마자 기가 막히다는 듯이 저를 노려보시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목소리로 이게 전부 지금까지 어머님이 저한테 원하시던 거 아니냐.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 거 이제 좀 아시겠냐 물어봤습니다. 역시나 등신 같은 남친은 여전히 아무 말도 없이 주둥이 꽉 다물고 앉아만 있었고요. 그때까지도 이야기를 듣고만 계시던 아빠가 입을 여셨어요. 낡은 전셋집 하나 해주면서 생색낼 건 다 내고 싶었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입장 바뀌니까 소리 지르고 화부터 내는 꼴을 보니 차라리 다행이지 않냐. 돈 없는 건 용서해도 개념 없는 건 용서가 안 된다. 아주 두모자가 쌍으로 최악이라고 있는 대로 퍼부으셨네요. 그리곤 이딴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다며 나가자고 하시길래 등신 같은 남친 한 번 그리고 남친 어머니 한 번 째려봐주고 나왔습니다. 참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건 그토록 말 한마디 못하던 남친이 그 후로 방언이 터졌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에 매달리는 게 아니겠어요? 차라리 반반 결혼하자는 둥 제가 원하는 대로 100% 해주겠다면서 어찌나 구질구질하게 굴던지 저는 버스 떠났다고 나 말고 다른 희생양 찾아보라는 문자 하나 보내고 연락 끊어버렸네요. 제 나름대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결혼하려 했던 게 그 인간들 눈에는 만만하게 보였나 봅니다만 요즘 세상에 저런 억지까지 들어주면서까지 기우는 결혼할 여자가 어디 있을까요? 이왕 엎어진 김에 길게 보고 편안하게 살려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추운 겨울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